코스피 지수가 2,33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속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내일 새벽 배터리 데이를 개최합니다. 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안이 나올지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지난 7월 막바지 분양 신청을 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과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구 원룸의 전세 보증금이 2억 3,875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른바 강남 3구의 평균 보증금도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동반 하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연준의 유동성 공급 신중 표명, 또 영국의 2차 셧다운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2%대 급락하며 2,332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개인이 1조 원 가까이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진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장이 내려앉은 겁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다 영국의 2차 셧다운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 등 2차 전지 관련주를 제외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장중 1조 1,500억 원에 달하는 물량 폭탄을 내놓으며 현물 시장까지 우려가 번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 현물 매도는 결국 이제 한국에 대해서 팔 만큼 판 거고, 선물은 한국 일방이라기보다는 아시아재팬 마켓 내지는 아니면 이머징 전체에 대한 경계감이 같이 녹아나 있다라고 보시면 맞고,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들 선물 매도 압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기관권 프로그램의 어떤 이 인덱스 측면 바스켓 현물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좀 매도로 나타나고 있다, 기계적 매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국인은 장막판 선물 매도 강도를 조절하며 7,837억 원 매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2거래일 연속 2%대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3.33%나 내려가며 838선까지 밀린 코스닥은 2.8% 하락한 84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1,614억 원을 팔아치우며 하락장을 주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 7원 오른 1,16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미국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이 주가가 폭락하며 니콜라이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30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는 창업자 사임 소식이 전해지며 19.33% 폭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니콜라 주식 보유 규모는 지난 21일 기준 약 1,753억 원으로 니콜라 주식 폭락에 따른 손실액은 약 339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니콜라 주가가 정점에 달한 6월 초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실 규모는 339억 원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른 아침 이 배터리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를 앞두고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관측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우리는 파나소닉과 LG화학과 같은 협력사로부터 배터리 구매 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계획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트위터 글은 배터리 관련 중대 발표가 예상되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겁니다. 그는 내일 예정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중대한 참고 사항이라며 우리가 발표할 내용은 배터리를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생산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 스스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배터리 공급사들이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2022년 후에는 중대한 물량 부족이 예상된다며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연례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중대 발표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첫 전기차 SUV인 모델 X 상용화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 완전 자율주행 로드맵까지 매년 주총 전후 행사에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총 뒤 행사 이름을 아예 배터리데이로 정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업계는 물론 금융시장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애초 업계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 선언이었는데 머스크가 배터리 생산 내재화설을 일축함에 따라 적어도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는 셀 생산을 하고 있고 패키징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자급자족할 수준의 배터리 생산은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LG화학 등 외부의 공급을 의존해야 하는 만큼 굳이 자체 생산을 선언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터리 수명을 대폭 늘리거나 원가를 확 낮추는 신기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터리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20%를 장악한 테슬라가 채우지 못한 마지막 단추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까지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주도하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과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분양 신청을 했던 곳들입니다. 둔촌 주공은 이번 주까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분양 보증 기간 안에 분양이 어렵습니다. 강동구청은 허그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 조합의 보완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라 밝혔는데 현재 조합 내부에선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등 봉합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반포 15차는 허그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해 상한제 적용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오늘, 내일 중으로 신반포 15차 조합에 분양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반면 이들과 같은 시기에 분양 신청을 했던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아직 상한제를 피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상한제 택지비는 나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택지비가 감정원 검증을 거쳐 조합에 곧 전달될 것이라며 상한제와 허그 중 더 높은 분양가를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공모주 청약의 새 역사를 쓰며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한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이틀 상한가 뒤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는 전 거래일보다 6.22% 내린 55,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상장 사흘째인 지난 14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이 기간 주가는 31%나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상장 첫날 공모가 2배로 시작해 상한가로 치솟은 10일 종가 62,400원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아직도 공모가 24,000원을 132.5% 웃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3만 원대 안팎입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와 또 신용만으로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등에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0.47%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엔 신용대출 금리가 1.32%포인트 높았는데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기간 신용대출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된 기준금리를 반영하며 3.96%에서 2.92%로 1%포인트 넘게 떨어진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4%에서 2.45%로 0.1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서초구 원룸 전세 보증금이 2억 3,87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초구뿐만 아니라 강남구와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지역의 평균 보증금도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지난 8월 서울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방이 조사한 서울 25개 구 중에서 전달에 비해 원룸 전세 보증금이 상승한 지역은 17개 구로 과반이 전달보다 보증금이 상승한 겁니다. 원룸 전세 보증금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은 도봉구입니다. 도봉구는 전달 대비 전세 보증금이 24.1%, 2,492만 원가량 오르며 1억 2,82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전세 보증금이 하락한 지역은 성동구로 전달보다 11.5%, 1,550만 원 줄어든 1억 1,94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원룸 보증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노원구로 평균 8,635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이른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시장 상황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꾸준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녹록치 않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이현철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부동산 시장 얘기부터 좀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요즘에 급등 분위기가 진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상승론자들을 중심으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 전환하는 건 아니다. 뭐 주간 상승률을 보면 0.1%, 0.01%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락은 아니다. 여전히 상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진단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한정할게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매수와 매도가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는 매도자는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자는 시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되었냐? 이 원인은 바로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부가 최근에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등 아주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데 이 영향들을 즉각 이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예상을 해보면 지금 신고가 쪽의 거래 상황이 조금 더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지속적으로도 이런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매수자나 매도자나 똑같이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매도자들은 더 버티게 되고 매수자들은 이제 쫓아가서 사야 되는 상승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마지막에 상승장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요인들을 좀 여쭤볼게요. 어떤 요인들로 상승한다고 보십니까? 임대차 입법에 의한 약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임대차 입법을 정부가 긴급하게 추진한 것은 전세가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급속하게 이 법을 실행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이 전세가가 급등하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사람들의 심리를 또 자극시킬 수 있어요. 상승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승 요인이나 하락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8년, 9년 정도 상승을 지속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규제가 나왔을 때 강한 충격을 받고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버티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하락 요인이 힘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힘이 약해져서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심리 상태가 더 상승 쪽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요인은 시장에서 고스란히 영향을 발휘하면서 살아 있어요. 근데 하락 요인은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요인은 살아있고 하락 요인은 약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하락 요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요인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나와야 지금 하락이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낙폭도 궁금하고 시기도 궁금하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정부의 분양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서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점점 경쟁률이 옛날에 100대 1이었던 게 이제 앞으로는 50대 1, 10대 1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부터 매수자들은 매수를 딱 멈춰버려요. 지금까지는 분양이 로또 분양이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기는 상황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분양이 생기면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의문이 딱 생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들은 매수 세력도 약해져 있는데 시장 상황이 이제 시세 차익이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라고 인지하면서 매수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매도자들도 이제 매도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한 상승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그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분양가도 그 상승 상황으로 인해서 분양가도 어느 정도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분양이 생기면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 하락폭을 예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가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 갭은 약 50% 정도, 인기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50% 수준입니다. 그럴 때 매매가가 전세가를 어느 정도 근접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게 대략적으로 보면 약 30%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하락이 멈추게 된다라는 그 통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나 막차라도 타야 되나 이런 조급함도 사실은 패닉 바잉은 사라졌지만 아직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을 건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은 거의 10년 가까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하락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하락 상황을 얘기하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락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하는 분들은 짧게 보고 매수하기도 힘들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하락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만 더 버티시고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작정 기다리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부동산의 지식을 늘려서 적정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로 소위 대변되는 뭐 신혼부부 청년, 젊은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불안감이 좀 내려갔다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 분명히 경쟁력이 뭐 가점도 그렇고 많이 낮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젊은 세대들이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약에 막 올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청약을 가능하면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것은 사실 이게 청약이라는 건 1등 아니면 나머지 2등, 3등, 4등 뭐 이런 사람들은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 이 청약에 당첨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 가점이 점수가 한 65점 이상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청약 기간 만점, 무주택 기간 만점 이런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부양가족 수가 자녀 2명도 약간은 애매한 상황이에요. 3명 정도 그러니까 가족이 총 5식구 정도 되어야 청약 당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약 당첨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올인하는데 가능하면 사실 당첨될 가능성을 미리부터 따져보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람은 미리 그냥 준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반 아파트 이런 것을 매입하는데 관심을 더 가지고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제가 이번 정부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서민을 위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세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이해를 하고 인정도 해요. 문제는 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의도만 가지고 전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막 내놓거든요. 근데 이 정책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 정부가 바라던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의도한 바는 전세가를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집을 사지 못하게 하고 집을 팔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부작용을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오히려 안정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급등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신속하게 막 정책을 처리하는 부분은 바로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을 좀 이해하는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내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혹시 나올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고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걱정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당분간 집값 상승세 이어질 것이다. 정부 공급 대책에 따른 대규모 분양이 시작되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고 미분양도 나오며 하락전환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청약에 유리하지 않다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라는 조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코로나19 환경을 위기로 단정짓거나 굴복하지 말고 딥체인지를 위한 성장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세한 소식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2일 그룹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와 새로운 생태계 등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SK의 이정표인 딥체인지로 가는 성장의 계기로 삼자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어 변화된 환경은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요구한다고 말한 뒤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상의 공감과 감수성을 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업 경영의 새로운 원칙을 구상하고 있다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숫자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 실적, 주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추석 인사로 이메일을 마무리하면서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바다를 직원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전날 코로나19로 지쳐있을 취업준비생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영상에서도 딥체인지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는 딥체인지를 강조하고 사회계에 지원하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톨리늄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 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 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톨리늄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톨리늄 톡신 제제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을 뒤집고 최종 결정에서 승소를 자신했지만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오늘 준중형 SUV 스포티지의 연식 변경 모델 2021 스포티지를 출시했습니다. 2021 스포티지는 4.2인치 크기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스페셜 모델 스포티지 그래비티를 추가했습니다. 이 트림에는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외장 포인트 블랙 색상이 사용됩니다. 2021 스포티지의 판매 가격은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이 2,376만 원부터 시작해 시그니처 2,705만 원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